건국부터 산업화 또 민주화까지 참 기적 같은 역사를 가지고 이게 살아왔는데 이제 또 가야 할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가야 할 길에 지금 국가 정체성에 관한 사실이 가장 어려운 숙제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또 별도로 지금 또 4차 산업이라는 산업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도전을 전 세계가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에 관해서 조금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실 4차 산업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이제 일자리 없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나 다른 데서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만들거나 일자리 나누기 이런 걸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병태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이 러다이트 운동 이후에 산업혁명 당시에 러다이트 운동 이후에 신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일자리 없어진다는 얘기를 해왔다. 그런데 없어지는 일자리는 눈에 보이지만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을 거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예측하는 건 쉽지가 않지만 저는 이제 예측도 중요하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생명공학 또는 AI, 빅데이터, IoT 같은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빅데이터가 많이 양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3차 산업혁명까지는 선두주자에 끼었습니다. 한국, 독일, 일본이 3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지금 18인가요? 이렇게 또 떨어져 있습니다. 2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이 규제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도 그렇지만 항상 혁명적 변화는 예측 불가능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예측 불가능의 경우에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 예측 불가능성하고 공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든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죠. 무엇만 해야. 여기에 이제 포지티브 규제.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선진국들은 네거티브 규제를 한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요런 것만 안 되고 다 된다. 이거죠.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 사올 때, 안 되는 거, 마약, 그 다음에 총, 이런 건 안 되고, 그 외에는 다 된다. 이게 네거티브 규제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산업 규제는 다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무엇이 나올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 새로운 약들, 유전자 공학을 이용한 새로운 약들, 그 다음에 유전자 피검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암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말 새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뒤에 가기 때문에 그걸 미리 이렇게 허락해 놓은 것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것도 못하고 있죠. 지금 유전자 검사도 12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당뇨라든지 그 외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위암으로 죽었는데 나한테 위암 발생 유전자가 있는지 검사 이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에 가서 검사하고 오고 그 다음에 원격 치료할 수 있는 키트가 있어요. 혈액 한 방울만 딱 채취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보내면 원격으로 피검사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규제가 산업 발전에 뒤처져서 오는 문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문에도 썼습니다만,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했던 영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왜 독일한테 졌느냐. 그걸 갖다가 이제 플래그 액트라고 하는 깃발법,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산업혁명 당시에는 내연기관이었고 외연기관, 증기기관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도 증기기관을 탑재했는데
그 증기기관은 이제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까 증기기관과 말이 같이 이제 교통 도로에서 이제 경쟁하던 시대에 증기기관이 등장함으로써 말이 놀라서 말을 탄 사람이 떨어지거나 말이 날뛰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핑계로 해서 새로운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은 게 바로 그 플로우 액트였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역사의 사례인데 이게 오늘의 4차 산업혁명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가 제일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게 생명공학, 컴퓨터 산업, 정보, 반도체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 흩어져 있어서 이게 일관성 있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서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을 한 단어로 얘기하라고 데이터 혁명, 2차 산업혁명은 에너지 혁명이었고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이었고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이터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 이게 IoT라든지 이거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AI입니다. 그래서 각각인 것처럼 보이는 각자의 산업이 전부 이 데이터의 생성과 분석과 활용으로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잘 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 정부는 더더욱 포지티브 규제 때문에 안 되는 산업 발전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현 정부가 지금 발표를 했어요. 샌드박스라고 하면 모래밭이에요. 애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모래밭, 안전한 모래밭. 샌드박스라니까 무슨 권투하는 데가 아니고 이 모래밭이에요. 모래밭에서는 애들이 넘어져도 안 다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신생산업의 경우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마음껏 뭐 제품도 만들고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3년이 지나면 부작용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그거를 이제 사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해가지고 그것에 이제 7개 산업인가요? 그걸 이제 허용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말뿐이고 지금 이제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규제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굉장히 기업을 경제사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발명품의 기업이라고 봅니다. 제가 경제사학 회의를 할 때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현 정부는 막스주의자들처럼 기업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존재고, 이유를 독식하는 체제라고 보고, 기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길었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소가 성함 약간. 네, 강창실입니다. 저도 지금 연령으로 하면 6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은 우리 현대사 산업화와 문제가 육사하게 되는 부분인데, 저도 살아온 그 체험이 바로 여기 스며들어 있고, 또 활동해온 분야에서 또 일부 내용이 하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좋은 강의입니다. 내용은. 근데 여기 아까 주관하신 김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강의를 지금 대학교에서 좀 해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강 학생들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떤 호응이랄까, 관심이랄까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오늘 저는 초청 강연 듣는 대상 중에서 보니까 학생 일반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일반에 속하는데 학생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부에 뭐가 있었는지, 어떤 미스가 있었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현재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이 시대는 참 요즘 현명한데, 산업화 민주화, 요즘 이거는 좀 놀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하지 않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이런 과목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호응이나 관심이 어쩐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사님.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질문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아마 여기 참석자가 작아서 그런 것 같은데, 평가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빨리 저 교수의 강의가 수강 시점 끝나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저분의 강의를 듣는가.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써내는 이제 평가 점수, 이거 두 가지로 평가가 됩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의 평가가 의무화된 지가 한 10년 되는데 30년 동안 내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부러 미국 교수들이 하듯이 늘 받았어요. 젊었을 때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나서 더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강 신청이 한 5분이면 끝납니다. 제가 100명 강의실에서 강의하면 이제 강의 숫자가 100명은 제한돼요. 그러니까 5분만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시달리는 게 열어달라. 근데 뭐 강의실이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500명 강의실에서 강의를 해버리면 다른 강의 교수들이 폐강돼버려요.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칸막이를 해놔요. 그래서 이제 강사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번 학기부터 그 칸막이가 없어져요. 강의실을 먼저 안정하고 수강 신청을 먼저 받고 그 수강 신청 학생에 따라서 강의실을 배정한대요. 이번 학기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학기까지는 제일 강의 수강하기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로 되는 걸 보니까 점수를 학점을 잘 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인기 없는 강의는 폐강되는 강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 평가를 받아보면 의외로 평가가 평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참 이상한 게 외부에서는 강의 평가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인재개발원 같은 데서 제가 1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아무나 강의를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그러는데 꾸준히 한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명강사 10명을 뽑아서 따로 이렇게 모여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제가 명강사 중에 뽑혔어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강의 평가가 좋은데 삼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 평가가 나쁠까? 나쁘지도 않지만 썩 탑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해봤는데 시대에 따라 달랐어요. 한 10년 전, 18년 전까지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몇 년 전서부터 제가 하는 강의 내용에 이제 불만을 품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요. 수업 시간에.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열어놓습니다. 질문하라고 하고 답변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 평가를 받아보면 종합성적 점수도 있지만 항목별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나쁜 게 1점, 제일 좋은 10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그 항목 가운데는 아주 객관적인 항목들이 있어요. 교수가 시간을 잘 지키냐, 뭐 휴강은 자주 하지 않냐, 성실하게 준비를 해오느냐,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항목이 있고, 당신 마음에 드냐 이런 주관적인 항목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보면 이제 객관적인 항목은 저는 뭐 아주 정말 최고 지금 이 나이까지도 제 시간에 들어가서 그때 1분도 읽지 않던데요. 인기는 좀 없죠. 끝까지 이제 수업을 하는 대표적인 교수인데, 심지어는 그런 것도 빵점으로 나와요. 1점으로 나와요. 어떤 학생들이 1점 더 1점을 줘요. 최하 점수를 줍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강의 내용과 관계없이 강의 내용에 불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줘요. 근데 제가 미리 알고 그런 애들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빼라 그래요. 그렇게 평파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들 빼라 그래요. 그래야 아웃라이어 때문에 전체 평균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런데 이거는 빼기 좀 어렵잖아요. 너 어떤 생각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저는 그래서 안 해요. 빼지도 않아요. 한 명도 안 뺐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런지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강의 평가 가지고는 한 중간, 약간 중상위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의는 저하고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악의적으로 나쁘게 평가하는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항목대로 나오니까 쭉그 책한게 나오니까 그걸 제가 알 수 있죠. 물론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시 바뀌고 있어요. 제가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수업하는 거하고 똑같은 수업을 하거든요.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경제론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합니다. 근데 100명이 넘는 4학년 학생들 중에 한 명도 반론을 안 펴요. 지난 학기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가더라고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예. 아, 예. 그 뭐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제가 사실